폭염이 전국 곳곳으로 확대된 가운데 이번 주에는 비와 더위가 동시에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은 정체전선이 중부지방에 영향을 주면서 오전부터 곳곳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연 기자, 날씨 변화가 잦은데요. 호우와 더위 모두에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장 출근길에 비가 강해진 곳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시급한 건 중부지방의 강한 비입니다. 오전까지 정체전선이 중부 내륙에 영향을 주면서 이 지역에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현재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정체전선이 서울 등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유입되면서 출근길 수도권과 충청 등 중서부 지방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충남 서천군과 전북, 군산, 옥도면에는 오늘 오전 5시 20분부터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반면 동쪽 내륙과 제주도에는 여전히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인천, 옹진과 강원도 산간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서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령 중인데요. 오전까지는 강한 비구름의 영향권에서 호우가 더 이어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당분간 국지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오늘 오전까지 초급 80mm의 비가 내린 뒤에 오후에는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더 내리겠고요. 이후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다시 발달한 정체전선이 재유입되면서 중부지방에 초급 15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도 정체전선이 남북진동을 하면서 최고 12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반면 이번 주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에서는 33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밤에는 최저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물면서 열대야에 버금가는 찜통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령 중인 만큼 철저한 호우 대비와 함께 온열 질환 등 건강 관리에도 유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계윤입니다. 경기 파주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2학년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동급생과 선배들이 아이를 불러내 수차례 1대1 싸움을 강요한 건데 폭력을 놀이나 스포츠로 여기는 그릇된 문화가 확산하고 있어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경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초등학생이 격투 자세를 취하고 상대를 구석으로 몰며 주먹을 휘두릅니다. 고작 2학년인 어린아이는 온몸을 맞고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립니다. 눈 주위와 양 다리에 타박상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입만 가면 불만 꺼져 있으면 그 장면이 계속 지나가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학교폭력 대책심의에서 가해자 A군 등 4명은 지난 5월 이틀에 걸쳐 초등학교 체육관 등에서 피해 학생을 때리고 그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피해 학생의 거부 의사에도 맨손 격투를 뜻하는 은어인 야차 싸움을 하자고 여러 차례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가 격투판으로 전락한 사이 학생들은 제가 있는 이곳 인근 아파트 단지로도 장소를 옮겨가며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받은 처분은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 금지, 서너 시간의 봉사활동과 특별교육 이수입니다. 놀이가 된 싸움은 이미 교실 깊숙이 자리 잡아 거리낌 없이 폭력을 말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 규칙 없이 그냥 막 싸우는 거예요. 다친다 그러면 존재하고 이제 그 보건실로 데리고 가지고. 최근에는 청소년들의 싸움 영상을 사고 파는 텔레그램방과 SNS 계정이 등장해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폭력성이 성인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경우에 폭력적 행동이 우선시되는 학생들이 폭력에 무방비 노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교육당국의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적극적인 제재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시대에 메모리 반도체 초호황을 맞아 지난 2분기 또 한 번 역대급 실적을 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증권가에서는 성과급으로 지급될 충당금까지 포함하면 실제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100조 원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증권가가 집계한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전망치는 매출 172조 원, 영업이익 85조 원 안팎입니다. 예상 수준의 실적이 나온다면 2분기 영업이익은 직전 분기보다 50% 가까이 뛰는 셈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700%대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 영업이익에는 노사 합의에 따른 반도체 특별 성과급 재원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성과급 지급률을 영업이익의 10.5%, 1분기와 2분기 충당금을 모두 합쳐 19조 원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더하면 2분기 실제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100조 원을 넘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사상 초유의 실적 전망은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의 순조로운 양산 출하와 D램 낸드 등 메모리 가격 상승에서 비롯됐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가 사실상 독식하던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HBM4를 기점으로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 범용 D램은 물론 AI 데이터 센터 투자 열풍으로 서버에 들어가는 낸드 가격까지 전분기보다 70% 넘게 뛰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메모리 공급 부족과 가격 인상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애플, 테슬라 등 대규모 수주를 받은 삼성전자의 미국 파운드리 팹이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삼성전자 주가는 3% 가까이 오르며 시장의 기대가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사이클 호황에 타고 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단계고, 보상 비용을 차감해도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는 숫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난달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주기도 했던 삼성전자가 오늘 기대를 웃도는 2분기 실적으로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오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건조 사업자 공식 발표를 앞두고 독일 TKMS가 선정됐다는 현지 매체 보도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일간지 글로브앤드메일은 현지 시간 6일 소식통 2명을 인용해 캐나다 정부가 차세대 잠수함 사업자로 독일 업체 TKMS를 선정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매체는 공개적으로 발표할 권한이 없다며 인용한 소식통에 대한 구체적인 출처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화오션과 방위사업청도 캐나다 정부로부터 아직 사업 결정에 대한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에서 또 황당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관련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축구연맹 피파 회장에게 레드카드 재검토를 직접 요청했다고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시를 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는데요.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회장도 전화를 받았다고 인정하면서 이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피파 회장에게 전화를 했다고 인정했죠? 네, 오늘 백악관에서 레드카드 문제에 대해 인판티노 피파 회장과 통화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폴라린 발로건이 레드카드를 받는 장면을 직접 봤다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두 선수가 전속력으로 달리다 충돌했을 뿐 반칙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피파 회장에게 전화해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인판티노 회장에게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But all I did, I asked for a review because I didn't think it was a foul. And, you know, again, I'm good at this. I didn't tell him what to do. I can't tell him what to do. But, and I don't believe he made the decision. I think it was a committee that made the decision. And they made the right decision. 지난 2일 미국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의 경기에서 발로건에게 레드카드를 준 심판에 대해서는 과거 기록을 보면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발로건의 징계 철회를 위해 미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조직적으로 대응한 월드컵 역사상 가장 대담한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백악관 월드컵 태스크포스 책임자 앤드루 줄리아니가 이 국가 사안이라고 판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잔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X에 올린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파 징계위원회가 절차를 거쳐 결정할 거라고 설명했다며 자신이 발로건의 출전 정지 유예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라 벨기에는 물론이고요. 유럽과 또 심지어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먼저 벨기에 왕립축구협회는 공정한 경쟁과 스포츠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피파의 징계 유예 결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항소 절차를 마무리할 시간이 몇 시간뿐이라는 통보만 받았을 뿐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축구 심판 출신이죠. 막신 프레보 벨기에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만약 전화 한 통으로 결정된 거라면 스포츠의 기본적인 규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벨기에 축구 대표팀인 데블스 팬들은 레드카드를 받은 선수가 다시 출전하게 된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S'il a influencé la décision pour que la personne rejoue, franchement, c'est honteux, tout simplement. 유럽 축구연맹도 성명을 내고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피파를 비판했습니다. 레드카드로 인한 경기 출전 정지는 재량으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전례 없는 결정으로 축구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벨기에를 꺾더라도 부패한 정치적 술책으로 이겼다는 꼬리표를 달게 될 거라는 탄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벨기에의 반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발로건이 출전 정지된 상황에서 벨기에가 만약 미국을 이긴다면 2020년 대선처럼 조작됐다고 말할 거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후속 협상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의 관련 발언이 있었습니까? 네, 먼저 이란에서는 미국의 공습으로 숨진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관이 테헤란 시내를 지나는 운구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장례식 사흘째를 맞아 수십만 명의 이란 국민이 붉은 깃발을 들고 미국과 이스라엘을 규탄하며 장례 행렬에 동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란이 9일까지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 장례식을 치른 뒤 오는 11일 파키스탄 주재로 미국과 협상에 나설 거라는 보도가 앞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합의와 공격 재개 가능성을 모두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Look, we're going to win one way or the other. We're either going to make a deal or we're going to finish the job, okay? And it won't be tough to finish the job. 이란 협상단 대표인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미국과의 휴전 합의 이행이 쉽지는 않지만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는 평화 관계가 아니고 이스라엘도 앞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하면서 대리 세력에 대한 지원을 이란은 계속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 협상을 통한 압박과 미사일 사용을 할 거라면서 군사적 공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레바논 남부에서는 오늘도 이스라엘 군의 차량 공습으로 현지 학교 교장과 어머니 등 4명이 숨지는 등 이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